안녕하세요, 시대21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장한준 감독님을 모시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떡잎부터 영화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부의 원작 소설 마리오 푸조의 대부를 읽으신 장한준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전에 약속되지 않은 방송에는 거의 출연을 안 하는데 또 시대21이라 그래서 제가 또 시대21 영원하라. 너무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 차기작 때문에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살짝 그 리바운드라는 영화 이제 지금 후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연내 개봉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 작업 중이시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2022년이 대부가 50주년이었어요. 윤여정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0주년을 맞아서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이랑 그리고 알파치노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가 나와서 50주년을 맞은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영화보다 원작 소설을 먼저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대부를 보실 생각하셨어요? 이제 친한 친구 집에 갔다가 걔네 형 방에 들어갔어요. 저희 이제 걔네 형이 없으면 걔네 형 방에서 주로 놀았거든요. 걔네 형 방에 들어갔는데 형 방에 그 소설이 대부라는 소설이 되게 두꺼웠던 것 같아요. 이 두꺼운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을 좀 보다가 보니까 이게 갱스터 소설이에요. 네네. 이름은 들어봤었고 많이 대부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듣긴 들었었는데 이게 소설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 소설을 빌려가서 이제 보기 시작했죠. 단숨에 읽었던 것 같아요. 흥미롭고 그 어린 나이에 뭔가 모르겠는데 뭔가 거대한 서사가 막 펼쳐지고 막 그런 것들이 저를 되게 좀 매료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고등학교 즈음이었나?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동시상영관이 동시상영관? 예. 약간 젊은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동시상영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영화가 개봉한 후에 이 재개봉관에서 이 영화를 2편씩 상영을 해요. 주로 그때는 어떤 영화들을 했냐면 이렇게 액션 영화나 아니면 멜로 영화 뭐 한 편, 그리고 에로 영화 한 편. 아이고. 그래서 두 관객층을 다 잡을 수 있죠.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때 500원이었거든요. 500원, 뭐 1000원 이랬는데 그 1000원을 내면 두 편을 다 볼 수 있어요. 두 편을 다 볼 수 있고 동료 영화 감독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보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 비디오 문화도 많이 퍼지지 않았던 시대여서 어찌 보면 동시상영관이 오늘날의 한국 영화에 어떤 뭐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란 영화 고등학교 때 그 동시상영관에서 보셨어요? 네, 동시상영관에서 봤죠. 근데 동시상영관의 당시 특징이 동시상영관 이 업자가 편집을 하세요. 영화가 길면 길다. 영화가 예를 들면 2시간이 넘는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2시간 안짝으로 집어넣는 편집을 하세요. 그래서 영화가 상영되다가 갑자기 툭 끊겨요. 대사를 하다가 툭 끊겨 딴 씬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막 자르신 거죠. 막 자르고 그걸 또 잘 자르는 극장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씬을 아주 정교하게 드러내는 극장이 있었는가 한 반면에 제가 봤던 극장들은 갑자기 툭 그래서 그냥 얘기하다가 툭 넘어가고 대부란 영화를 처음에 그렇게 접하게 됐죠. 그게 고등학생 때셨어요? 그게 고등학교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대학에 와서 학교의 시청각 자료실에서 제대로 된 대부. 그때도 사실은 뭐 비디오 테이프로 관람을 했는데 테이프를 대출 받으면은 조그만 24인치 TV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이 데크에다가 넣으면은 이제 영화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화질도 아주 조악하고 그런데 이 명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살아남아 있는 그런 것들을 봤던 그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 보셨을 때는 끊긴 버전을 보셨다가 그렇죠. 아마 저뿐만 아니고 제 또래 수많은 감독들이 그렇게 그 영화를 먼저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다시 봐도 뭔가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데 정말 리터럴이 새로운 면을 발견하셨었겠네요. 참 많은 팬분들이 이야기가 갈리죠, 사실은. 대부 원작이 3부작까지 있는데 1이 최고다, 2가 최고다. 맞아요. 어느 쪽이십니까? 일단은 이제 대부분 공통된 의견은 3은 안 친다. 3은 묻지도 않는다. 사실 묻지도 않는다. 3은 안 친다. 뭐 이런 거고 결이 좀 다르고 방식이 다르잖아요. 저한테는 2가 더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 집안의 역사, 아버지의 역사, 그리고 아버지 꼴레오네와 아들 마이클의 이 삶이 교차돼서 가는 것들이 비극성을 더 강조하지 않았나. 그리고 당시 아버지 이 비토 꼴레오네가 살았던 그 당시의 미국,
예, 그 당시에 이민자로 와서의 삶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자본주의 초기 태동의 미국, 네, 미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대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대부 1이 사실은 1971년 3월 말에 촬영을 시작해서 네. 4개월간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후반 작업을 거친 뒤에 1972년 3월 말에 개봉했습니다. 이게 3월 말이라는 게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애매한 시기인 게 네. 아카데미 시즌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때도 아니고 이게 참 애매한 시즌인데 네. 그때 개봉에서도 엄청난 흥행을 네. 거뒀습니다. 네. 극장 수익만 해도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 뭐 네. 수익이 1,000억 원? 이러면 우리 한국 지금 보시는 분들은 세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네네. 이때 이 8,500만 불이라는 거는 경이적인 숫자입니다.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전미 네.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숫자고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더니 한 수조 원 네.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정말? 예. 그때 티켓을 정말 살려고 막 예. 강도도 일어나고 이 맞아요. 이야기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이전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가 네. 그게 가졌던 흥행 기록을 깨버렸다고 아,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한번 이제 네이버에 굴려서 확인해 보시고 제가 영화과 청강 수업을 들었을 때 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대부라는 작품은 니네 꼭 봐야 된다. 왜냐면 현대 영화사에서 흥행과 예술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작품이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대부 1이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네. 돈 콜리오네를 연기했던 말론 네. 브란도가 네. 네,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그리고 네. 각색에 참여했던 마리오 푸조가 각색상을 받았고 그리고 네. 그해 영화에 주어지는 작품상까지 이 작품이 네.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 영화의 배경이 이제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부터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원래 파라마운트 영화사 제작사인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는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기를 원했대요. 아이고, 네. 왜냐면 이제 근과거로 해버리면 제작비가 엄청나게 풀어나거든요. 모든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의상부터 예. 코폴라 감독이 그건 안 된다. 이 영화의 배경은 꼭 1946년 2차 대전 종전 직후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이 사실 이 작품을 보기 전에 미국의 이 현대사를 조금 이렇게 아주 그냥 써머리한 것만 대충 봐도 좀 미국이 지금 오늘날의 미국이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구나 느끼시겠지만은 1929년에 대공황에서 네. 미국 경제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거의 뭐 파탄지경에 났을 정도였고 그리고 월가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미국이 완전히 그 궁핍의 나라로 떨어졌던 시기에 대통령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 양반이 등장을 해가지고 뉴딜을 하면서 미국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고 전쟁이 터집니다. 2차 대전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미국이 그야말로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저력을 확인한 때였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46년은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겼다. 우린 승전국이다. 야, 우리는 이렇게 되면 선진국 아니야? 이렇게 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전쟁에서 늦게 참여하긴 했지만 우리가 아니었다면 서구는 패배했다.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군수 산업이 수그러들면서 미국의 경제가 조금 내려가던 시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눈부신 번영 직후에 전쟁이 끝나고 희망과 불안함이 공존하던 시기입니다. 46년이.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미국은 한 40년 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어서 오늘날의 초인류 강대국이 되는 그 시작점에 있는 1946년이 이제 배경이죠. 그리고 이 작품이 사실은 대부 1에서 보면 시칠리아 장면이 등장하는데 네, 원래는 시칠리아에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라고 했다가 찍게 돼서 막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감독은 원작을 충실히 구현해서 소설을 구현해서 46년에 이제 뉴욕을 배경으로 찍어야 된다. 파라마운트는 안 된다. 70년으로 하자. 그리고 시칠리 섬에 가서 찍어야 된다. 파라마운트는 또 그 장면은 빼자. 돈이 든다. 네. 예, 그런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죠. 원래 이제 파라마운트가 이 대부라는 작품의 제작비로
이제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더니 한 200만 불? 네. 네, 그 예산으로는 사실 이 시대극을 찍을 수도 없고 시실리에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파라마운트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많은 제작사와 감독의 좀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네. 네, 작품입니다. 그런 약간 묘한 갈등과 서로의 견제 속에서 엄청난 마스터피스가 뜨거운 영화가 한 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독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프란시스 그래요? 포드 감독님. 네. 네, 코폴라 감독에게 이 영화가 어떤 제안이었는지 네. 감독님으로서. 코폴라 감독이 이 데뷔 작품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양반이 데뷔를 하고 이게 아마 세 번째 작품인가 제 기억으로는. 네네. 그죠? 세 번째 작품인데 사실 이제 떠오르는 신예로 주목받긴 했는데 흥행에는 크게 재미를 못 받고 그리고 영화라는 게 이게 이때 또 거대 스튜디오들이 막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가지고 흥행하지 못하는 감독은 병신. 아, 이제. 네, 무시당하고 뭐 이랬던 시절입니다. 아무리 네가 능력이 좋아도 영화를 대중성 있게 만들지 못하면 넌 바보다. 넌 우리하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던 시점이었고 네. 코폴라 감독의 얘기에 따르면 너무 조잡했다. 아. 조잡하고 추잡했다. 이야기 자체가. 추잡 조잡.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추측컨대 아마 그 이야기는 어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의 원형과는 상당히 다른 이탈리안 갱스터 무비, 그냥 총 쏘고 죽이고 뭐 목 따고 뭐 네. 이런 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진짜 굶어 죽을지언정 이런 싸구려 갱스터 영화 못 치겠다. 아마 그렇게 했던 게 아닐까 했는데 코폴라 감독의 아버지가 카민 코폴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카민 코폴라. 네, 카민 코폴라. 그 양반이 이제 야 코폴라. 너이씨, 프란시스, 너가 그렇게 배가 불러? 네, 그리고 이거 찍고 네가 바꾸면 되잖아 찍으면서. 네, 설득을 해서 네. 코폴라 감독이 그래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내가 감독을 맡음으로써 미국의 40년대 자본주의의 태동 그리고 미국 사회의 모순, 네, 그리고 이탈리아 가문의 역사를 한번 그려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수락을 해서 하게 됐다고 알고 있어요. 이 가파도가 나오기까지 카민 파더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점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찍는 과정에서도 언제는 코폴라 감독을 자르고 네, 연출을 맡길 대타를 항상 네, 준비해 놓고 있었고 코폴라 감독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불안함 속에서 비정규직이었던 거죠? 네,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렇죠. 파이어 그리고 바로 집에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 뒤에 있었던 감독이 또 엘리아 카잔이라는 대단한 감독이었기 때문에 네, 네. 이 엄청난 영화계 정규직 분이 뒤에 계시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을 이겨내고 이런 네.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 자, 올해로 대부가 개봉한 지 51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영화가 계속해서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보시기에는 어떤 면인 것 같으세요? 그 대부가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저 미국 옛날 갱스터 영화인데 저게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왜 지금도 뭐 걸작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는데 사실 이거는 단순한 갱스터 영화라고 보기 힘들고 그 이탈리아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중에 큰 주축이었던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혼돈의 이 미국의 신대륙의 미국을 건설한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자본주의의 태동과 더불어서 그 범죄와 정치와 경제가 결탁하면서 성장했던 그 좀 미국 자본주의의 당시의 모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통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면 또 영화가 또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재미없죠. 네, 근데 이 그것도 영화는 재미없죠. 정말 한 번 틀면 끝까지 볼 수밖에 없고 알파치노도 뭐 우리로 치면 OCN 뭐 이런 데서 하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흡입력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또 다른 직업 와인을 양조하는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하는데요. 감독님 혹시 대부에서 와인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언제 가장 먼저 결혼식 나왔을까요? 장면에 당연히 이제 첫째 딸, 막내딸 코니. 네네. 코니가 결혼하는 결혼식 장면에서 등장을 했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와인이 빠지지가 않잖아요. 식탁에서 빠지지 않잖아요. 식탁에서 네. 빠지지 않고 저도 이번에 이탈리아 여행 갔다 왔을 때 이탈리아 와인들 매일 마셨죠. 매일 마셔가지고 여행을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급성 간염으로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와인이 맛있어요. 맛있고. 워낙 네. 그 남부지방 이태리 남부지방이 워낙 햇볕이 좋아서
네, 포도가 자라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잘 익어가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봤더니 이 영화가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와인이 등장하더라고요. 고든 윌리스가 사실 어둡게 찍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첫 장면, 굉장히 명장면이죠. 이 장면도 사실은 I believe in America라고 시작하면서 영화가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카메라가 이제 줌아웃을 합니다. 그럴 때 자세히 보시면 옆에서 이제 첫째 아들 소니가 와인을 마시고 있거든요. 홀짝홀짝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너무 어둡게 찍어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등장한 와인이 뭐 결혼식 장면에서도 등장하고 뭐 너 죽일래 살릴래 할 때도 등장하고 식탁에 항상 올려놔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와인을 따를 때 이 배우들이 잠시 대화를 멈추기도 하고 해서 와인이 참 이 영화에서는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폴라 감독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코폴라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포도 농원을 인수를 해서 만들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와인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코폴라 감독이 그 해외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코폴라 감독은 1000년 동안 와인을 마셨다. 우리는 1000년 동안? 네, 1000년 동안 와인을 마셨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서 식탁에서 와인이 빠진 적이 없다. 나는 항상 와인을 마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코폴라 감독 그 집안의 와인의 사랑은 정말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1920년이 금주법 시대라서 술을 사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코폴라 감독의 할아버지께서 실제로 와인을 이제 뉴욕에 있는 아파트 지하실에다가 몰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마음을 모았던 그때 이야기를 항상 들으면서 자랐다고 해요. 코폴라 감독이. 그래서 성장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와이너리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감독이 초반에 이 흥행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사지는 못했고 대부 원이 개봉을 하면서 흥행을 하게 되면서 농원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네, 코폴라 감독의 와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대부 원에서 등장하는 아기 있죠. 마이클이 이제 세례를 하는 아기. 네, 코폴라 감독의 친딸이죠. 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소피아 코폴라. 네, 코폴라 감독인데 후에는 이제 감독으로 성장을 했죠. 코폴라 감독이 딸 코폴라가 9살 되던데 우리 딸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그때 내놓을 내가 와인을 만들어 놔야겠다. 그래서 소피아라는 이름을 딴 스파클링 와인을 내놓기도 했다는데요. 참 이 사람은 마음 먹으면 뭐든지 다 해내는 것 같습니다. 코폴라 감독의 아내인 엘레노어 코폴라를 위해서 헌정하는 와인을 만드는데 바로 이 와인. 이거요? 네. 이거. 잠시 이게 저희 시음을 아내에게 해볼까요? 바치는 와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한번 따볼까요? 이게 싼 와인인지 안 싼 와인인지 알 수 있는 포장에서부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저만의 방법인데 이렇게 돌려서 쉽게 따지는 와인, 쉽게 뽕 빠지는 와인이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은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어렵게 따야 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따지는 거 보니까. 그러나 결국엔 따져요. 보통은 이제 이걸 와인을 따려면 이제 뒤에 이렇게 나이프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안 하고도 딸 뜯고 수가 하는데 있어요? 안 하고도 딸 수도 있어요. 진기명기. 깔끔하죠. 이렇게 되면. 오. 이렇게 되면 깔끔합니다. 하고 이게 이제 가장 편의점에 살 수 있는 일반적인 네. 와인 오프너죠. 요즘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따주는 하는 거 있죠. 네. 자동으로 하는 거 되게 편해요. 네. 편하고 괜찮아요. 이 와인이 결혼 50주년을 맞아서 아내에게 헌정하는 와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레드 와인이고 바닐라와 오크 향이 나고 달달하고 진득한 체리 풍미가 느껴지는 와인인데 스테이크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와인 많이 드시는 분들은 왜 따르면서 이렇게 좀 돌리잖아요, 병을. 왜 그러는 겁니까? 저는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뭘 돌리고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렇게 어디 레스토랑 가면은 맞아요. 이렇게 따라주잖아요. 네네. 이제 이게 손으로 짚으면은 온도가 이 변한다는 온도가 와인 온도가 달라지는데 저는 뭐 에휴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섬세한 미각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진 않는다. 네, 굳이 뭐. 네. 그러면 뭔가 심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향을 먼저 맡고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것도 다 부질없다? 향을 먼저 맡으라 그러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먹다 보면 향이 느껴지죠. 그렇죠. 네.
코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또 공기를 뭐 이렇게 못해요. 근데 아 뭐 이거 돌려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해서 이게 또 뭐 신의 물방울이라 그래갖고 어디 만화에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쫙 이렇게 떨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 부질없는 짓이다. 허세. 아이고. 먹어보겠습니다. 네. 소믈리에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 이렇게 해서 공기를 같이 이렇게 먹어요? 섞어가면서 먹는 거예요. 아. 이렇게 첫 잔을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향을 뭐 이질한 다음에 한 다음에 이거를 마실 때 이렇게 아 소리를 내면서 먹어야 되는군요. 공기랑 같이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아. 맛을 보는 게 이게 와인이 공기랑 많이 접촉을 할수록 맛있어지거든요. 좀 시끄럽게 먹어야 되나요? 네. 근데 이거 와인 맛있네요, 진짜. 오크 향이 진짜 납니다. 네. 맛있다. 다 마셔버렸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드라이하지도 않고 적당한 바디감. 네, 맛있네요. 적당한 바디감. 결혼 생활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만든 와인이라고 하니까 뭐 약간 결혼 기념일 혹은 뭐 프로포즈 할 때 이럴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인 보통 언제 따세요? 약간 기분 좋을 때 따시지 않나요? 술 먹기 전에 따죠. 네. 이렇게 생활- 일상이 와인을 마시고. 생활이 와인인 네네. 장항준 감독님을 모시고 그러면 이 와인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좀 모양이 특이합니다. 이거 화이트 와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화이트 와인인데 여기 위에 보면 홈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그 감독 본인의 이야기를 이 와인 한 병에 담은 건데 조에 트로프라고 네. 감독님이 그 회사. 네, 이름이죠? 맞습니다. 초기에 그 스타워즈 감독인 조지 루카스랑 같이 영화사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네. 바로 조에 트로프인데 뭐냐면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 그 안에 그림을 연속적으로 이제 그려놓고 그 원통에 나온 홈을 보면 여기 있는 것 같은 홈을 보게 되면 이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 초기 영화 기계인데 네네. 그 이름을 따서 조에 트로프라는 그 영화사를 만들었다 쫄딱 망했죠. 예. 잘 되지 네, 않았습니다. 그쵸. 스타워즈 감독님과 함께 만들었지만 잘 안 됐다. 네. 하지만 그때 그 감성을 살려서 여기 이렇게 라벨을 했고 그리고 이 연속된 사진 같은 거를 여기다가 네, 프린트를 해서 붙였는데요. 이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고 이름은 코폴라 디렉터 스컷 샤르도네입니다. 망고 향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돼지고기나 붉은 살, 생선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보통 화이트 와인은 이게 생선류나 네, 이런 것들하고 되게 잘 어울려서 회 드실 때도 화이트 와인. 요거 한번 따볼까요? 아까 말씀 잠시 해주셨는데 화이트 와인보다는 레드 와인 좋아하세요? 예. 저 레드 와인 좀. 왜 그런? 그래서 토한 적 있어가지고 저 화이트 잘 안 하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거 맛있네요. 이게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네. 인정하시는 네. 와인? 제가 살짝만 따라줄게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이게 되게 여성분들이 좋아할 네네, 맛있어요. 저 딱 좋아하는 네. 맛이에요. 망고 향. 마지막으로 코폴라 와이너리에서 대표작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대표 와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와인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와인 좀 포장이 좀 독특하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는데 이 와인의 이름이 다이아몬드 클라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했는데 코폴라 와이너리의 대표 주자인 이 다이아몬드 컬렉션 클라렛은 미국에서 10에서 15달러의 정도 되는 그 금액대의 와인을 슈퍼 프리미엄 와인이라고 부르는데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 중에서 판매량 3위를 기록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계속해서 판매가 잘 되는 베스트셀링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의 이름이 클라렛이 연한, 깨끗한이라는 프랑스 말이라고 해요. 그 엷은
그 레드 와인을 말하는 건데 네. 코폴라 감독이 1986년에 자신이 이제 구매했던 그 와이너리에서 와인 셀러에 이제 있었던 와인 중에 이런 와인이 있구나 하고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그때부터 클라렛에 빠져서 만들어낸 와인이라고 합니다. 카라멜 코코아 맛이 나고 견과류 향이 난다고 합니다. 아, 네. 약간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아까 네, 좀 연해요, 약간 확실히. 그쵸. 네. 자, 그러면 와인을 먹으면 왜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뭐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은 네. 보통 술을 막 마시고 글을 쓰면 잘 써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네. 어떠세요? 술을 드시고는 글을 쓰십니까?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이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랑 술을 먹다가 술이 진짜 꽐라가 될 때까지 먹고 제가 먼저 자고 있다가 잠깐 새벽에 깨서 보면은 술이 취한 채로 눈이 반쯤 감긴 채로 대본을 쓰고 있어요. 아 멋있다. 대본을 네. 쓰고 있어요. 천재는 자신의 능력에 독취돼서 맞아요.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는데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거장이 되셨죠.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 세계, 특히 대부에 대해서 집중해서 장하준 감독님과 함께 파봤고요. 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이 와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잠시 또 맛도 즐기면서 와인 이야기도 좀 나눠보았습니다. 네. 올림푸스의 신 디오니소스는 드라마의 신이기도 하면서 또 포도주의 신이었죠. 와인의 신이기도 했는데요. 코폴라 감독 역시 비슷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50년이 뛰어넘어도 명작으로 남는 대부 시리즈, 그리고 한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 와인에 담아냈다는 점도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오늘은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영화 세계와 그리고 코폴라 감독의 와이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져가시려고 지금 포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오랜만에 대부 얘기들을 같이 누군가와 해봤던 것 같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옛날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네. 저한테는 되게 좀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또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고 코폴라 와이너리의 와인을 살 수 있는 레뱅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와인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